인생에서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모두가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정약용은 말했다. 벗이 많음은 허망함을 부르는 일이라. 벗이 적더라도 그 마음이 바르면 족하다. 그의 말처럼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었고 시간과 사건 속에서 진짜는 드러났다. 친구는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하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야 하며 성공했을 때도 기꺼이 축하해 줄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세상에는 웃는 얼굴 뒤에 질투를 숨긴 이가 많았고 도움의 손길 대신 뒤에서 흉을 보는 이도 있었다. 정약용은 평생 학문과 정치, 유배와 고난을 거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마지막까지 곁에 남은 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친구를 고르는 기준을 후세에 남겼다. 세상에는 달콤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마치 온 세상을 품을 듯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와 언제든 도와줄게. 내 편이야. 이런 말을 쉽게 한다. 그러나 정작 내가 힘들어 그 손을 붙잡으려 할 때 그 말은 종이처럼 가볍게 찢어져 사라진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기록 속에 이렇게 남겼다.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나 행동은 발자취로 남는다. 말로만 의리를 외치는 자보다 작게나마 실천하는 자를 귀의하라. 그에게 있어 벗이란 혀끝에서 맴도는 약속이 아니라 두 발로 걸어와 내 곁에 서는 사람이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아무 말 없이 문 앞에 약봉지를 두고 간 사람, 눈물로 가득한 나를 말없이 끌어안아 준 사람, 그들이야말로 세월 속에 남는 참된 벗이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친구는 계산이 느린 사람이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먼저 몸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야 이게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를 생각한다. 오히려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에게 우정은 거래가 아니라 숨 쉬는 일처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친구와 함께 있으면 나는 방패를 든 듯 마음이 든든해진다. 나의 실패를 함께 짊어져 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나의 성공을 함께 웃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선다. 그는 나를 필요로 할 때만 부르는 이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그 스스로 걸어오는 사람이다. 정약용은 벗의 진심을 가려내는 가장 정확한 순간을 위기의 시간이라고 했다. 평온한 날엔 모두가 웃는다. 그 웃음 속에서 진짜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치고 내 배가 가라앉으려 할 때, 그때도 함께 배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진짜다. 그는 내 곁에 서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어깨를 받쳐준다. 물살이 거세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손을 놓지 않는다. 그 손의 힘이 나를 버티게 하고 그 침묵이 오히려 큰 위로가 된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친구는 작은 일에서 그 본색을 드러낸다. 나의 하루가 힘들어 보이면 커피 한 잔을 건네고 집 앞에 지나가다 들러서 밥은 먹었냐 한마디를 묻는다. 그 관심은 부담스럽지 않고 내 마음에 은근한 온기를 남긴다. 그들은 큰 선물이나 거창한 약속으로 마음을 얻지 않는다. 대신 꾸준히, 성실하게 내 삶에 발자국을 남긴다. 기억 속의 그 발자국들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지워지지 않는다. 정약용이 살았던 조선시대는 정치적 풍파와 인심의 변덕이 심한 시대였다. 겉으로는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질투하고 겉으로는 도와줄 듯 손을 내밀지만 뒤로는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자들이 많았다. 그 속에서 그는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분별하는 하나의 기준을 세웠다. 그 기준이 바로 말보다 행동이었다. 그는 유배지에서 벗들을 시험한 적이 없다. 그저 기다렸다. 누가 찾아오는지, 누가 편지를 보내는지, 누가 그의 가족을 챙기는지, 그 모든 것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그 기록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다. 행동이 앞서는 친구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는 조용하다. 내가 너 도와줬지.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의 도움은 의무가 아니라 우정의 한 조각일 뿐이기에 그것을 드러내 자랑하지 않는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안다. 그가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그는 내게 빚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내가 빚을 갚으려 할 때 손사래를 치며 말한다. 그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이런 사람을 한 명이라도 곁에 두었다면 그 인생은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것이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위기의 순간에는 무용지물일 때가 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옆에 서는 친구는 그 어떤 재산보다 귀하다. 정약용은 평생 벗을 많이 두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많으나 벗은 드물다. 벗은 행동으로만 남는다. 그 말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가를. 세상은 말로 가득하다. 신문의 기사, 거리의 광고, 사람들의 SNS. 그 속엔 화려한 문장과 멋진 약속이 넘친다. 그러나 그 말이 내 삶을 바꿔주는 경우는 드물다. 내 인생을 바꾼 건 언제나 조용히 건네진 행동들이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친구는 희귀하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은 100명의 말만 무성한 이들보다 훨씬 더 값지고 훨씬 더 오래 남는다. 누구나 듣기 좋은 말에는 쉽게 마음이 기운다. 칭찬과 동의는 사람을 안심시키고 기분 좋게 만든다. 하지만 그런 말만 듣고 살다 보면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 정약용은 이런 이유로 진짜 벗은 나의 허물을 지적해주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말했다. 허물을 덮어주는 벗은 달콤하나 허물을 깨우쳐주는 벗은 약이 된다. 약은 쓰아 삼키기 어렵다. 그러나 그 쓴맛을 견디고 나면 몸이 나아지듯 진심 어린 지적은 마음을 바로 세운다. 허물을 지적하는 친구는 나를 부끄럽게 할 수 있다. 그 순간만큼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지적이 나를 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칭찬만 하는 사람은 대개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자신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나의 잘못을 알고도 그저 침묵하거나 맞장구를 치며 잘못된 길을 계속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을 알면서도 환자가 듣기 싫어할까봐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정약용은 평생 동안 많은 벗을 두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소중하게 여긴 이는 그의 글과 태도를 날카롭게 지적해준 사람들이었다. 그는 학문을 논할 때도 틀린 부분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받으면 곧장 붓을 들어 고쳤다. 그렇게 얻은 충언이 그의 학문을 깊게 하고 사람됨을 곧게 세웠다. 나의 허물을 지적하는 친구는 용기가 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그 관계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내가 마음이 좁다면 그 말을 듣고 불쾌해하며 그 친구를 멀리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허물을 지적하는 친구는 그 말투에도 특징이 있다. 비난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충고의 형태를 취한다. 나를 낮추려는 의도가 아니라 나를 세우려는 의도로 말한다. 그 차이는 쉽게 느낄 수 있다. 마음이 상해도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전해진다. 예를 들어 내가 술자리에서 지나치게 흥분해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다음 날 그 친구는 말할 것이다. 어제는 내가 조금 심했어. 다들 당황하더라. 그 말이 순간적으로 나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다음번에는 스스로 절제하게 만든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신의 편을 드는 말만 하는 사람보다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것을 더 귀히 여겼다. 그는 알고 있었다. 위로만 듣고 살면
자신도 모르게 길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이런 친구는 나의 성장을 이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 그 지적은 때로는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만 그 자존심이 허물어져야 거칠애가 아닌 진짜 인격이 세워진다. 허물을 지적해주는 친구와의 관계는 한두 번의 대화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관계 속에는 오랜 신뢰가 깔려 있어야 한다. 그가 하는 말이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는 것임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옳은 말도 상처가 될 뿐이다. 정약용은 기록에서 이런 친구를 거울 같은 버디라 표현했다. 거울은 내 얼굴의 얼룩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처음엔 그 얼룩이 보기 싫지만 그것을 알아야 씻어낼 수 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내 허물을 알고도 침묵하는 사람, 그리고 알고 말해주는 사람. 전자는 당장은 편하지만 결국 나를 위험에 빠뜨린다. 후자는 당장은 불편하지만 결국 나를 살린다. 정약용은 후자를 선택했다. 그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다듬고 행동을 조율했다. 그 과정이 쌓여 그의 사상과 글은 더욱 견고해졌다. 나의 허물을 지적해주는 친구는 단순한 비판가가 아니다. 그는 내 편이지만 나를 무조건 감싸는 편이 아니다. 그는 나를 위해 때로는 칼날이 된다. 그러나 그 칼은 나를 찌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불순물을 도려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친구를 만나면 그를 귀히 여겨야 한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멀리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울 없는 방 안에서 살게 된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 앞에 서게 된다. 허물을 지적해주는 친구는 많지 않다. 대부분은 갈등을 피하려고 혹은 나를 잃기 싫어서 침묵을 택한다. 그래서 그런 친구를 만난다면 그것은 행운이며 복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중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 이로움이 있다. 그 말이야말로 이런 친구의 가치를 한 문장으로 설명한 것이다. 우정의 토대는 신뢰였다. 그 신뢰는 많은 말이 아니라 지켜진 침묵에서 비롯된다. 정약용은 벗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 그는 말했다. 벗과 벗 사이에는 천금을 주고도 바꾸지 못할 것이 있으니 곧 믿음이다. 믿음은 약속이 아니다. 서류로 쓰고 도장을 찍는 계약이 아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마음. 내가 그의 앞에서 꺼낸 이야기가 다른 이의 귀에 흘러가지 않는다는 확신이다. 세상에는 남의 속내를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을 무기처럼 쥐는 이들이 있다. 겉으로는 웃으며 안심시키지만 뒤로는 다른 사람에게 흘리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한다. 혹은 그 비밀을 협박의 도구로 삼아 상대의 약한 고리를 쥐고 흔든다. 이런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이다. 그와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반대로 비밀을 지켜주는 친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타리 역할을 한다. 그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귀로는 듣되 입으로는 닫는다. 둘째, 들은 것을 내 마음처럼 간직한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도 그 무게를 함부로 덜어내려 하지 않는다. 대신 함께 짊어지고 그 무게가 나를 누르지 않도록 곁에서 버텨준다. 정약용의 생애에도 비밀을 지켜준 것들이 있었다. 그는 정치와 학문 속에서 수많은 민감한 이야기와 사건에 휘말렸다. 그 중 일부는 잘못 알려질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몇몇 것들은 그의 편지와 말을 한 글자도 외부에 흘리지 않았다. 그들은 심지어 정약용의 유배 사유를 묻는 이에게도 애써 말을 돌리거나 아무것도 모른다는 태도를 취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의리였다.
비밀을 지켜주는 친구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진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대화 속에서 서로의 믿음을 시험한다.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입에서 새어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때 마음속 문이 하나씩 열린다. 한 번 신뢰가 쌓이면 그 앞에서는 허물을 숨기지 않게 된다. 기쁨뿐 아니라 부끄러움과 두려움도 꺼내놓을 수 있다. 그때 그 친구는 판단하지 않고 먼저 들어준다. 비밀을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특히 그 내용이 자극적이거나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라면 더 그렇다. 누군가 나에게 귀 기울이고 있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치는 일은 강한 절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진짜 친구는 그 절제를 해낸다. 그는 내가 들어서 안 사실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것으로 인정한다. 정약용은 벗과의 신뢰를 잃는 가장 빠른 길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말은 한 번 나가면 다시 담을 수 없다. 심지어 사과와 변명이 따라와도 그 상처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 비밀을 지켜주는 친구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나만을 위한 조용한 방을 만들어준다. 그 안에서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가면을 벗을 수 있다. 나의 비밀이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다는 확신은 어떤 부나 명예보다도 값지다. 그 확신이 있는 관계에서는 시간과 거리가 우리를 멀어지게 하지 못한다. 세상에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비밀 하나로 갈라서는 경우가 많다. 어제까지는 형제 같았던 사이가 오늘은 남이 되어버리는 것. 그 이유 대부분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친구를 고를 때 그가 과거에 다른 사람의 비밀을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보라고 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농담거리로 삼았다면 언젠가는 나의 이야기도 그렇게 할 것이다. 비밀을 지켜주는 친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그 한 사람만 곁에 있어도 세상 풍파 속에서 마음의 닻을 내릴 수 있다. 그는 내가 실수했을 때도 그 일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오히려 나를 수습하게 시간을 벌어준다. 그는 나의 약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잊으려 노력한다. 왜냐하면 친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약점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이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이런 친구를 평생 귀히 여겼다. 그의 글 속에는 자신의 벗들을 향한 신뢰와 감사가 자주 담겨 있었다. 그는 믿음을 지켜준 친구 덕에 위기의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우정의 깊이는 함께 웃는 날이 아니라 함께 침묵하는 날에 드러난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친구의 모습이었다. 정약용은 친구를 평가할 때 그가 나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보다 내 가족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말했다. 벗이 내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내 집안을 얻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가정 예의범절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친구라면 나를 아끼는 마음이 자연스레 내 가족에게도 미쳐야 한다는 뜻이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앞에서는 환하게 웃지만 내 가족에게는 무심하거나 심지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사람을 종종 본다. 그런 사람은 나라는 한 사람과의 관계만을 생각할 뿐 나를 이루는 근간, 즉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정약용은 이를 매우 경계했다. 그는 벗이 내 가족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그 사람의 인품과 우정의 깊이를 읽었다. 나보다 나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친구는 나의 부재 중에도 그 마음을 보여준다. 내가 먼 길을 떠나 있으면 집으로 들러 안부를 묻고 혹시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핀다. 내 아이의 생일을 기억하고 조그마한 선물을 전해주며 내 아버지 친구로서 내가 챙기는 건 당연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 그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삶 속의 한 울타리가 된다. 정약용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가
유배지에 있을 때 일부 친구들은 한양에 남아 그의 가정을 살폈다. 장작이 떨어지면 직접 사다 놓고 아이들의 글공부를 챙겼다. 그런 소식이 유배지로 전해질 때마다 정약용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보다 나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친구는 이익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때로는 나에게 직접 도움을 주기보다 내 가족의 상황을 먼저 챙긴다. 예를 들어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친구는 병실에 찾아와 꽃다발만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신 집에 남은 가족이 불편하지 않도록 살림살이나 생계를 돕는 방법을 먼저 찾는다. 그는 보여주기식 도움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에 손길을 뻗는다. 이것이야말로 우정의 본질이었다. 정약용은 종종 이런 말을 했다. 벗이 내 자식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벗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예의범절 차원을 넘어선 이야기였다. 나의 가족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나라는 존재의 절반 이상을 무시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족을 존중하는 친구와의 관계는 오래 지속된다. 그는 내 가족과도 따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 사이에서도 신뢰를 쌓는다. 이런 관계는 세월이 흐르며 더욱 단단해지고 심지어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우정은 내 가족을 통해 이어진다. 나보다 나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친구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난다. 내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시련을 겪었을 때 그는 내 안위를 묻는 동시에 가족의 상황을 먼저 걱정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친구는 나에게 직접 돈을 쥐어주기보다 가족이 끼니를 굶지 않도록 식료품을 보내고 아이 학비가 밀리지 않게 몰래 보태준다. 그는 내가 받을 부담을 줄이고 가족이 받을 상처를 최소화한다. 이것이 진정한 배려다. 정약용이 유배 중이던 시절 어떤 벗은 직접 유배지를 찾아오지 못했지만 그 대신 그의 가족을 돌보았다.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도 그 벗은 한결같이 정약용의 자식들을 챙겼다. 그런 이야기는 후세에도 전해져 참된 우정의 본보기가 되었다. 세월이 흐르며 인간관계는 변한다. 연락이 뜸해지고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더라도 가족을 잊지 않는 친구가 있다. 그는 명절이면 안부 인사를 전하고 큰일이 생기면 맨 먼저 달려온다. 나라는 사람과의 관계가 약해졌더라도 그의 마음은 내 가족에게 향해 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나는 그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라는 것을 느낀다. 정약용은 이런 친구를 가리켜 피를 나누지 않았으나 피보다 진한 자라 했다. 나보다 나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친구는 세상에서 드물다. 대부분의 관계는 나와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그러나 가족을 챙기는 친구는 그 우정이 이해관계를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그는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존중한다. 그 존중 속에는 나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나를 지탱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정약용은 이런 친구를 인생의 큰 복으로 여겼다. 그는 말했다. 벗이 내 집안을 위해 애쓰면 그 벗은 이미 나의 형제가 된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난다. 그러나 나보다 나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친구는 한 평생에 몇 안 된다. 그런 친구를 만난다면 그 관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한다. 내 친구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챙기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할 수 있다면 그 우정은 세월과 거리를 넘어 영원히 이어진다. 세월은 모든 것을 바꾼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물러나면 가을과 겨울이 찾아오듯 인간의 마음과 관계도 끊임없이 변한다. 어린 시절의 친구도 성인이 되면 각자의 길로 가고 직장과 가정을 꾸리며 연락이 뜸해진다. 어제까지 자주 보던 이가 오늘은 낯선 얼굴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 10년, 20년, 아니 그보다 더 긴 세월이 흘러도 처음 만났을 때의 마음을 그대로 품는 사람. 그가 바로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친구다. 정약용은 이런 친구를 가리켜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이라 표현했다. 산은 천년을 버티고 바다는 만물을 품는다. 그처럼 변하지 않는 친구는 세월과 거리를 넘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곁을 지킨다. 그는 내가 잘 나갈 때만 곁에 서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진가를 드러낸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나의 형편이 나아져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오래된 친구는 내 과거의 모든 모습을 알고 있다.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날도, 성급하게 화를 냈던 순간도 그는 기억한다. 그러나 그 기억을 무기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그 흉과 실패를 나라는 사람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그는 그 허물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 정약용의 벗 중에는 그가 정치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멀리한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몇몇은 끝까지 곁을 지켰다. 그들은 정약용의 잘못까지 변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해 우정을 끊지도 않았다.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친구와는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겨도 다시 만나면 마치 어제 만난 듯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 사이에 있었던 변화와 사건들이 서로를 낯설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관계의 뿌리가 단순한 취향이나 이익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취향은 변하고 이익은 사라지지만 존중과 인정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늘 뜨겁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면 언제든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다. 정약용은 벗을 평가할 때 멀리 떨어져도 마음이 가까운 자를 높게 쳤다. 그런 친구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안부를 알고 필요하면 말없이 손을 내민다. 예를 들어 10년 만에 연락이 와도 그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망설임 없이 돕는 것. 그것이 변하지 않는 우정의 힘이다. 변하지 않는 친구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귀해진다. 새로운 인연은 언제든 생길 수 있지만 그 인연에는 아직 함께 쌓은 시간과 추억이 없다. 오래된 친구는 그 시간을 품고 있다. 그 시간 속에는 함께 웃은 날도 함께 울었던 날도 있다. 그런 기억들이 서로를 더 단단히 묶는다. 정약용은 이런 벗을 잃지 않기 위해 먼 곳에서도 편지를 부지런히 보냈다. 그 편지에는 정치 이야기뿐 아니라 가족의 근황, 계절의 변화, 사소한 일상까지 담겼다. 그는 알고 있었다. 우정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꾸준한 마음에서 유지된다는 것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의 마음은 그보다 더 빠르게 변한다. 이익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친구는 그 모든 변화를 초월한다. 그는 나의 인생에서 하나의 기둥 같은 존재다. 집이 흔들려도 그 기둥이 서 있는 한 무너지지 않는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회고했다. 세월이 나를 떠나도 벗이 떠나지 않으니 그 삶이 어찌 헛되리요. 우리는 이런 친구를 쉽게 만나지 못한다. 만약 당신 곁에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그 인연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우정은 돈으로 살 수도 노력만으로 만들 수도 없다. 그것은 오랜 세월 속에서 서로를 버리지 않은 결과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한다. 세월이 흘러도 처음 품었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변하지 않는 우정의 출발점이다. 정약용이 말한 5부류의 친구는 결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인생에 단 3명만 있어도 그 삶은 결코 외롭지 않았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친구, 허물을 지적해주는 친구,
비밀을 지켜주는 친구. 나보다 나의 가족을 먼저 생각해주는 친구.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친구. 이 5부류의 친구는 돈과 권세가 없어도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방패가 되고 슬픔 속에서는 등불이 된다. 친구를 고르는 일은 아무 씨앗이나 뿌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충 고른 씨앗은 금세 시들거나 잡초로 변해버린다. 그러나 좋은 씨앗을 골라 정성껏 심고 가꾸면 평생을 함께할 숲이 된다. 세상에는 말만 무성한 관계가 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모래성처럼 무너진다. 그 허무함을 경험한 사람은 안다. 숫자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약용의 지혜는 우리가 친구를 선택하는 기준을 바로잡아준다. 그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행동이 앞서는 친구가 되고 허물을 지적해주는 용기를 내며 비밀을 지켜주는 신뢰를 보여야 한다. 내 가족을 존중하는 배려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한결같음을 지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좋은 친구는 자연스럽게 내 곁에 모인다. 그들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떠나지 않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않아도 깊은 신뢰로 이어진다. 인생의 황혼에 이르면 재물이나 명예는 사라져도 이런 친구들은 남는다. 병상에 누웠을 때 손을 잡아줄 사람, 마지막 길을 함께 걸어줄 사람, 그들이 곁에 있다면 그 삶은 성공한 인생이었다. 정약용의 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 곁에는 이 5부류의 친구가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인가? 친구는 거울과 같다.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더 나은 사람이길 바란다면 나는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쌓인 우정은 세월을 이기고 삶의 끝까지 함께한다.